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경제 왜 그래 시간입니다.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의 물적 분할이 통과된 이후에 울산 현지의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종태 팀장님 그리고 최영석 기자, 윤원선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팀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일일까요? 이 물적 분할이 통과된 이후에 왜 울산은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었을까요?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벌어진 일인데요. 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 국가고 현대중공업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우조선도 굉장히 높고요. 거의 뭐 세계 인류잖아요. 예, 예. 네. 1위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두 업체가 합쳐지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1%가 돼요. 거의 뭐 세계 최대의 어마어마하네요. 조선 회사가 그러네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우조선이 2000년대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분이 한 57%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넘겨받을 것인가, 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른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여기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 어려운 단어예요. 물적 분할.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뭐 하여간 뭔가 나누겠다. 물적인 걸 나눈다. 뭔가 나누겠다. 뜻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물적 분할은 기업 분할의 한 종류입니다. 기업을 나누는. 예, 기업을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 권리와 의무의 한 덩어리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주주는 그 기업에 대한 일정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기업들은 보통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무와 권리의 덩어리가 쪼개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쪼갤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회자님하고 우리 차 팀장님이 두 분이 1억 원씩 이제 각각 투자를 해서 네. 편의점 하나를 인수한다고 생각을 일단 해보죠. 네네. 뭐 물론 두 분 사이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지만. 그쵸. 이해하고 하고 싶진 예, 않지만. 그래도 뭐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편의점에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파는 게 이 식료품하고 그렇죠. 또 한 종류는 공산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면도기라든가 뭐 네네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편의상 한번 이 편의점에서 공산품만 빼서 새로 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그게 물적 분할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단지 분할이죠. 그거. 네네네. 지금은 두 분이 그 편의점에 대해서 각각 50%씩의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편의점에서 공산품 판매 부분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업체가 두 개가 되죠. 그렇죠. 그쵸. 두 개죠. 그렇죠. 하나는 신용품만 팔고 하나는 공산품 공산품만 편의점이 팔고 되는 거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두 분은 그 편의점에 대해서 50%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각 네. 두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50%씩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나간 업체가 공산품 판매 부분이잖아요. 네. 공산품 판매 부분의 권리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은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에는 인적 분할 외에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공산품 부문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업체의 권리 100%를 원래 있던 업체, 물론 지금은 신유품만 남아있죠. 네. 그 업체에 100%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근대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만이 뭔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사물도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든가 네. 또
빚을 질 의무, 그런 의무를 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원래의 그 편의점, 물론 지금은 공산품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신용품만 파는 그 편의점이 공산품만 파는 업체의 소유권을 100%를 가지는 겁니다. 두 분 소유권은 예전과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권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나눠가졌는데 예, 예. 의무는 한쪽에 몰아준 거잖아요, 거의. 그게 100%.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의무도 같이 지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나 식료품이라고 하고 그냥 이름을 공산품이라 하면 식료품의 50%는 제가 갖고 있고 공산품의 50%는 제가 갖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인적 분할이고 그렇죠. 식료품 편의점의 50%는 애초에 갖고 있는 각각 50% 갖고 있고 이 식료품 법인이 공산품 법인의 소유권을 100%를 갖고 있는 게 물적 분할이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왜냐하면 물적 분할에서는 보세요. 일단 떨어져 나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업체의 권리가 어디에 갔죠? 식료품이 네. 갖고 있죠. 예, 그 편의점에 갔죠. 네. 그런데 신용품 편의점 뭡니까? 법인이죠. 법인이죠. 법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물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고 네, 네, 하는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분의 권리는 사실 분할하기 전이나 음. 이후나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그러면 대우조선은 예. 물적 분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음.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는 예, 거죠. 인수하고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죠?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단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배 만드는 기능, 네. 네. 또 뭐 엔진 만드는 기능, 네. 해양 플랜트 만드는 기능, 네. 네. 이런 거를 떼낸 거죠. 네. 아. 떼내서. 예, 여기에 관련된 자산과 함께. 네. 그 자산이라는 건 뭐 공장, 기계설비 네네네. 이런 거겠죠. 네. 그걸 떼내 가지고 네. 떼낸 부분에 대한 이름을 현대중공업이라고 단 겁니다. 원래 이름 그대로. 예. 네. 그러나 원래 이름 그대로 달았지만 다른 현대중공업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아. 다른 현대중공업. 지금부터는 네네네. 이 현대중공업을 신설현중이라고 부를게요. 네. 네. 그리고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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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남은 부분은 뭘까요? 다 떼는 거 아니에요? 거의? 예, 뭐가 남죠? 기본 시설 이런 거 빼면 뭐 자산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사과 이런 거. 뭐 예. 이런 인사권 이런 거. 또 연구기능. 네. 아, 네네네. R&D, 뭐 예. 인사기능, 본부 같은 역할이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주식 아니죠. 대우조선 사들였잖아요. 네. 네. 대우조선 주식 네. 또 현대중공업이 관련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회사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현대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이 배등을 만드는 기능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남은 거는 뭔가 하면은 주식이에요. 네. 그 중에는 현중 주식 그렇죠. 빠져나간 음. 말하자면 신설 현중의 주식, 네. 대우조선 주식,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원래 자회사였던 이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지주회사라는 게 사실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딴 게 아니고요.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원래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만드는 기능이 빠져서 네. 신설 현중. 현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적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빠져나가고 주식만 남은 네. 사실상 주식만 남은 그 회사의 이름은 원래 현대중공업이지만은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조선해양. 네. 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분을 100%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빈껍데기다, 하청공장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게 저 애초에 물적 분할을 왜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다 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게 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네. 이 조선업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직접 배를 만드는 회사로 있을 때 자회사가 또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전에 뭐 미포조선이나 상호중공업은 규모가 작았어요. 네,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보다는 작지만 그만큼이나 큰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오면은 아마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는데 혼돈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승계 때문에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 정몽준 일가가 지금 현대중공업의 사실상의 지배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승계를 위해서 그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이쪽에 조금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방식보다는 차라리 지주회사를 아예 주식만 관련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밑에 뭐 현대중공업 사업회사, 말씀하신 신설현중, 신설현중, 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같은 조선사를 쭉 늘어놓는 방식,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도시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울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삭발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사실 모든 지금 본사가 서울로 온다면서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껍데기냐 막 이런 반발도 심하게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있던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해서 그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의 주식을 바로 인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가령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의 지분을 뭐 50% 이상 갖고 있어서 자기네 자회사로 이렇게 두는 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에서 이 사업부문,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능을 따로 떼가지고 신설 현중을 만들어서 애초에 밑에 가지고 있던 미포조선이나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이나 그리고 새로 대우조선을 집어넣고 그리고 애초에 그럼 떼내고 나서 남은 그 회사를 한국조선회항으로 이렇게 바꿀 경우에 그럼 거기 이제 다니는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소속이 저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신설 현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있죠.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어나죠. 이게 고용 승계가 안 되게 되면 이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사실 현대중공업하고 기존에 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 간에는 사실 겹치는 업종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해양 플랜트, 네. 그쵸. 말하자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기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가장 만들기 힘들고 가장 비싼 LNG선 이런 거에서 사실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사측에서는 뭐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 또 이 승계 단체 협상 또 당연히 승계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걸 그냥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불안하죠. 아니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맺었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하고 맺었던 단협이나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회사는 이미 사라져 버리게 된 거니까 구조조정을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하기가 쉽고 경영의 어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합리화라든지 어떤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극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불안하고.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가령 이제 아까 신설 현중이라는 실제로 배를 만들고 그런 기능을 가진 회사들이 어쨌든 그 노동자들 거기서 근무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거기에 신설 현중에서 이제 어쨌든 새로 이제 노조를 만들든지 승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 분할을 하면서 고용 승계나 이런 거를 약속하고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진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말하자면, 협약을 승계하겠다라는 예, 예. 단체 협약, 네, 네. 문서를 만들고 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건 이번에 실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말하자면 고용 승계와 말하자면 고용을 그대로 이제 인위적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그 단체 협약 승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측이 말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로는 하겠지만,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믿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실 좀 악명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네. 사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나 지금 인수합병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나 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처지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죠? 두 노동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신설 현중이 네. 이 부채만 남은 껍데기 회사다라고 네. 이제 이번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까 자산도 다 떼간다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네. 부분을 오늘 약간 정리를 네, 네. 해봤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현대중공업, 네. 지금의 현대중공업의 자산이 18조 한 9천억쯤 됩니다. 네. 18조 9천억 원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이라는 거는 네. 이 재산과 다른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차 팀장님과 사회자님이 본인들의 돈이 한 1억 있고, 그 1억을 빌려서 네. 부채를 내서 2억 아닙니까? 네네네. 2억으로 편의점에 투자했잖아요. 네. 네. 그 경우에 2억이 다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이라는 거죠. 네. 부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지 그걸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8조 9천억 원 중에서 신설 한중의 들어간 자산은 13조 2,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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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위에 지주회사 조선해양에는 네. 11조 3,7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산적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예. 민감한 부분이죠. 네네네. 네. 이 현금은 원래 1조 6,400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 절반 대 절반 정도로 나눴습니다. 조선해양이 8,800억, 신설 현중이 7,600억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사실 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른바 유형 자산입니다. 그쵸. 말하자면 건물, 네. 기계. 네. 공장. 말하자면은 배를 만드는 모든 설비들이 네네. 배를 만드는 모든 설비와 인프라들이 다 신설 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껍데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쵸.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예. 되네요. 그리고 네.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1조 3,700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네. 이 중에 8조 6천억 원이 주식이에요. 주식. 아. 현대중공업, 네, 네. 대우조선, 미포조선, 사모중공업. 이런 주식입니다. 네.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초로만 볼 때는 약간 왜 저렇게 자산을 많이 줬지? 네. 지주회사에 사실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부채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채 부분은 현재 현중이 7조 2,200억 원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나눠졌습니다. 원래 이제 이걸 자산과 부채를 나눌 때는
이 회사들이 갈라지면서 자기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도 나눠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채가 지조에 쌓인 조선해양에는 1600억밖에 안 갔고요. 네. 아. 예. 그리고 신설현중에는 7조 600억 원이 갔습니다. 네. 신설 현중에만 거의 다 대다수가 다 부채가 가는 거죠? 몰려갔네요. 그게 문제네요, 그게. 예, 굉장히 부당해 보이죠? 네네. 근데 이것도 저 대우대표를 보니까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예. 왜 기침을 하시는 겁니까? 아, 돈이 너무 커서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조달러로 그러니까 쓴 사람이기 너무, 때문에 어우, 예. 상상할 수 없는 별로 돈이 놀랍지 않아요. 조언은 별로 네. 필요하지 아우, 않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7조 600억 원 중에 신설 중에 배정된 네. 이른바 계약 부채가 1조 7,600억 원이에요. 아, 근데 계약 부채가 뭔가 하면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금입니다. 미리 받은 거예요. 돈. 예. 네. 말하자면 이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땡겨 부채 쓴 그러면 돈이군요. 예. 네. 외부에서 빌려서 네. 그렇죠.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음.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1조 7,600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들어와 있고 음. 이 받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선박을 만들어서 음. 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채가 아니고요. 또 이 유동충당 부채와 유동충당 부채가 6,600억 원이고요. 부채 이른바 종류도 많네요. 예. 네. 비유동충당 부채가 6,900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합치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네. 네. 예, 근데 이것도 외부에 갚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그 이거 무슨 부채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책 파는 데고 네. 너무 네. 이입하셨어. 남의 돈도 내 돈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지. 현대중업이 만들어 파는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설 현중. 예, 예, 네, 예. 네. 근데 이미 네, 만들어서 어쨌건. 팔게 네. 있죠. 네. 아, 네. 이미? 네. 예, 네. 현대중공업에서 네. 네. 만들어서 팔면은 그 배는 고장이 날 겁니다. 뭐 언젠간 고장 나겠죠. 언젠가 고장이 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부품 수리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이외에 어떤 클레임이 들어올지 몰라요. 네. 사관업체로부터. 아, 그걸 대비해서 예. 마련하는 아, 진짜요? 부채. 예. 그 미래에 생길 아. 일까지 위험을. 부채로 가정해서 미리 부채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부채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한 부채네. 좀 그렇죠. 미리 네. 설정해 놓습니다. 그렇구나. 예상을 해서 네. 설정을 해놓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걸 하는 거고요. 발생이 안 되면은 다시 환입시킵니다. 회사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동충당 부채는 1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한 돈이고요. 비유동충당 부채는 1년보다 더 넘는 기간에서를 대비한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1조 5천억 원쯤 되는데요. 이것도 외부에서 빌린 돈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이 배를 만들면서 원자재 같은 거 구입하지 네.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회상값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값이네. 예. 이게 말이 빚이지 빚이 아니네요, 다. 예, 그래서 근데 원래 또 이런 돈은 사실 사업회사에서 사실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게 굴러가는 거고. 네. 그래서 하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신설연중에 배정된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 네.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보면 하천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 하천공장이라면은 그 하천공장이 망해도 제가 좀 손해는 보겠지만 그쵸. 제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천공장이 아니죠. 예. 사실 이 신설 현중에 배를 만드는 모든 중요한 자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 현중 노동자들은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놓으면서 주주총회를 막고 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조선산업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근원적으로
굉장히 고용 불안이 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죠. 어떤가 하면은 이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정말 파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지 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경기고요. 예. 그래서 한동안 한참 예. 그 조선업이 이 하향 경기가 좋을 벌었잖아요. 때는 수요가 확 올라갔다. 그렇죠. 수요 올라가면은 올라간 수요에 대비해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증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확 맞아요.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존의 설비와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불경기를 잘 견디면 아, 네. 또 다음 호경기 때 확 일어서는 거고 이걸 음. 못 견디면 완전히 많은 겁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용이 불안한데 음. 지금도 사실 한국이나 이 글로벌 차원에서나 이 조선 생산 설비는 굉장히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중국도 때문에 엄청 치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근데 네. 중국은 한국과 기술 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솔직히 그래서. 다릅니다. 3위가 일본인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실 기술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군요. 예, 지금 한국 기술력 세계 최고입니다. 명실상부하게 한국 조선업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업 노동자라도 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 지붕 밑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지만 네. 제가 봐도 효율성을 올린다는 게 뭡니까? 가급적 비용을 줄이고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경기 때는 뭐 인원을 또 감축할 그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조정을 명분을 하겠다 걸게 뭐 되고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아닌가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안하고 또 한 가지는 현대중공업 사측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아, 사측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라도 별로 믿음이 안 가겠습니다. 믿음이 안 가고 이번에도 지금 이 노조 측이 농성하던 네. 울산 한마음회관 예, 예. 네. 원래 주총이 여기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거기 습격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동원해가지고 아. 그 전쟁터에 정말 참 이게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 그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 입장에서 어쨌건 이제 이 고용 승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파급되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효과도 많을 텐데요. 이 동남권 경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뭐 납품하는 중간 업체도 그럴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 지금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다라는 이제 새로 생기는 지주회사가 이전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울산시장부터 해갖고 뭐 시의회 의장까지 삭발을 하고 울산시 전체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뭐 신설현 중에 부채를 잔뜩 늘려가지고 그렇죠. 부실 기업이다. 소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혹은 서울에 간다는 그 한국조선해양의 연구개발 기관도 있으니까요. 네. R&D에 거기서 뭐 지적 재산, 네네.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잔뜩 돈을 받아 먹으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히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주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지주사와 자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을 합치고 또 거기서 이제 양상안에 왔다 갔다 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약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자들이 많죠. 사실 제가 볼 때 물론 뭐 사측은 부인하고 산업은행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특혜 맞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우조선 지금 산은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 가치가 한 2조 5천억쯤 되는데 네. 사실 현금을 안 받습니다. 아. 현금은 전혀 안 받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대신 주는데 네. 그것도 그 중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는 우선주로 주는데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8천억 정도만 보통주. 네. 그걸 주는 거거든요. 산업은행에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체가 특혜인 거죠. 특혜인데 그럼 특혜를 줬다면은 그 회사는 보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재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울산 현재. 예. 네. 왜냐하면은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재 납품업체들이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은 그 그룹 내에 엔진 같은 주요 다 부품을 있죠. 공급하는 계열사들이 계열사들이 있었군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병하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이 대우조선이 만들 배의 중간재까지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 계열사에서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해버리면은 기존 대우조선의 협력사들은 거래선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겠군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걱정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본사가 일로 이전해서 세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세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인원이 아마 한 1만 5천 명? 현재 인원이.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아마 서울로 현재 인원 중에 서울로 가야 되는 인원 한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500명도 이제 사실은 이 연구개발 같은 좋은 일자리고 네. 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 울산 지역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 대학에서 이제 공부한 인력이 예. 이쪽으로 가는 그 고리가 끊어지게 끊어지게 되는 되는 걱정은 거겠네요. 사실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걱정이고요. R&D나 이런 데 지역 인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원래 이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그 배당금을 받는 회사가 지역 내에 있는 거하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좀 괴롭겠네요. 다르죠. 또 세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동남권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실제로 울산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현대중공업 어떻게 될지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일단 대우조선 원래 이 절차라는 게 피인수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들어가서 보고받은 대로 돼 있는지 대우조선 자산도 확인하고 이런 차원이 실사. 있는데 네. 일단 실사를 지난 3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오늘이 10일이니까 네. 검토에 계속 시도할 거예요. 네네. 실사를. 근데 지금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막고 있거든요. 예. 출입 못하게. 그래서 비록 현재 일단 주총에서 합병 승인이 됐지만은 네. 실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 실사를 못한다 해도 어떻게 추진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은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한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시장이 있는데 지나치게 비대한 기업이 나와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독점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소비자들한테 대한 가격을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중간재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업체의 가격을 확 낮춰버린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결합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우조선이 지금 망하는 기업이다 예. 라고 하면은 그게 쉬워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네. 한업체가 망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인수를 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그런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은 그런데 2017년, 18년에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번 네.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정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 거기서 심사를 통과 안 시킬 수도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도 있죠. 음. 예, 예. 공정거래위도 어떤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또 국외도 또 문제라고 예, 하죠. 사실 그게 더 무슨 문제죠. 제가 보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조선 산업이나 특히 한국의 조선 산업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저도 그쵸. 파이널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판매에서 독점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중간재 업체들에 대한 가격 다운 같은 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는 사실 무려 현재 점유율이 21%인 예. 합칠 경우에. 엄청난 업체가 나타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급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업체가 만드는 LNG선의 점유율이 50% 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일단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이거 독점이다 라는 측면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EU, 중국, 일본 같은 거의 10여 개 국가에 일일이 다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심사에서 한 나라에서 만약 통과 안 되면은 그 국가에다가는 수출이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니들 시킨 대로 이렇게 할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 안 될 수가 그게 있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이 세계 시장이라는 거는 이 보편적인 규범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점을 통과를 하고 나면 네.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 산원이 대우조선 주식을 넘기고 또 한국 조선해양의 주식을 받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까 이름 자체는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한국조선해양, 그죠?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승인할지 안 할지 이런 뉴스가 하나 있을 거고 해외에서 지금 뭐 일본이나 EU나 중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럴 겁니다. 말씀을 더 드리면은 사실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네네. 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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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첨단산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보지만 최첨단이죠, 진짜. 예. 지금 결합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 무게가 물 위에 예. 떠 있는데요, 진짜. 말하자면 노동 집약적이자 그렇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우조선에 사실 지금 우리 공자금이 들어간 게 10조 원 넘어요. 네. 네, 이제 이에 대해서 쟤들은 믿없는 독이다. 청산해야 된다. 네. 몇 년 전에 그랬었죠.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조선 산업을 살려야 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제 구조조정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 방안을 만들고 또 이 정부와 산업정책과 노동자들과 사측이 잘 타협하고 네네.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마디 하신다 그랬더니 2017년에 그런 기사를 쓰셨다고요? 아니 16년에. 몇 년 전이죠 그게? 근데 16년. 저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너무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 투입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진짜 똑같은 맨날 그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해가지고 공적 자금 투입을 안 하고서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청산하라는 게 시장에 맡겨야 된다. 사실 그런 맞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진영을 청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은근히 이제 미친 본인의 예지력과 통찰력에 대한 잘난 척. 잘난 척. 예. 그렇게 또, 다르다. 그렇게 또 읽을 수 있나요? 다르다. 이종태 어, 잘난 척은 몇 그쵸.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면서 역시 나의 이 경제 인사는 훌륭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조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해. 근데 오늘 이제 진짜 우리가 근데 보통 이게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벌써 합병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벌써 합병이 그래요, 돼가지고 맞아요. 뉴스를 보는 합병이 보통 사람들은 됐고, 그래요. 끝난 것 노동조합들은 왜 같아요. 저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미 진도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는. 근데 아직 뉴스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이렇게 아까 그 법인 분할하는 문제, 그게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왜 그런 방식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다시 만들어서 한번 더 하죠. 네. 예, 그게 되게 이렇게 딱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시도했다면 아직까지 아마 공간도 못했을 겁니다. 한번 보면은 저도 한번 이렇게 기사 볼 때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양쪽에서 굉장히 해박한 두 기자를 모시고 아니, 방송을 궁금해서. 진행하려니까 네, 네. 그럼 따로 만나요. 소주도 마시고 좀. 그럴 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6월 달에 무슨 뭐 상금 받은 알겠어요. 네. 어쨌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불편한 동거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발걸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왜 기업은 이런 일들을 선택하는지 현대중공업을 좀 통해서 들여다보고요.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시 한번 예지력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이종태 팀장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잡도 타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시사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립니다.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 시사인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같이 가는 삶, 시사인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겠죠. 필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